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박평 박혜진입니다. 박평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네, 바쁘게 지냈어요. 뭐 하느라고 바빴습니까? 저 이제 책 많이 나와야 돼가지고. 네. 많이 나와요? 네. 원래 직접 편집하는 책은 1년에 몇 권이나 됩니까? 저 10권 안팎인 10권. 네. 되게 많은 거예요. 이게 다른 업계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한 명의 편집자가 1년에 10개 만든다는 건 진짜 대단한 건데. 근데 원래 한 달에 한 권씩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책 따라 사장님이야? 왜 이래? 팔짱까지 끼시고. 아, 참 웃기지 마세요. 사장님 같은 말을 하고 그래. 근데 그 책의 원고 상태가 좀 좋으면 10권 됩니다. 맞아요. 근데 거지 같은 게 한두 개 끼잖아. 그러면 이제 환장하는 거죠. 박평님도 이게 저 녹음 켜놓고 할 얘기는 아니지만 진짜 작업하기 힘든 거지 같은 원고 보내는 작가가 분명히 있죠. 번역가나. 잘 없어요. 저 순간 말할 뻔했지. 순간 말할 뻔. 순간. 잘 없죠. 네. 적어봐요. 그러면 이거 끄면 얘기할게요. 알겠습니다. 그 많이 나오는 책들 중에서 정말 괜찮은 거 있으면 또 방송에서 소개해 주시고. 네. YG는 요새 저 힘들죠? 네, 요새 힘든데. 아프잖아요. 힘든 와중에 갈비뼈가 2개가 나갔어요. 그러니까요. 페이스북에서 그래가지고, 봤어요. 네, 너무 황당해가지고 제가. 맞았습니까? 아니, 안 맞았고 많이들 의심을 하더라고요. 어디서 맞았냐, 맞고 다니냐 요즘. 맞았거나 술 먹고 넘어졌거나. 네, 대체로 즉각적으로 그렇게 반응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 어디 가서 맞고 다니는 사람 아니고요. 때리고 다닙니까? 술 마시고 이렇게 넘어지고 이런 사람 아닙니다. 그냥 진짜 나이가 들었다라는 게 딱 느껴진 게 금요일 날 그 작은 동거인 밥 차려주다가 갑자기 찌릿했거든요. 온몸이. 근데 그때부터 옆구리가 미친 듯이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상하다 싶어서 주말을 지난 다음에 밥을 차려주는데 뭐 무거운 걸 뭐 무슨 큰 꼬리곰탕 뭐 들통으로 만들고 이런 거 했어요? 아니 그냥 진짜 일상을 그냥 루틴하게 지내던 평온한 금요일 저녁이었단 말이에요. 일상을 보내는 자세가 안 좋은 건가? 그럴 수도 있죠. 물구나무 서서 밥 차려줬어요? 아니요. 그래서 너무 지금 제가 뭐 이렇게 운동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막 체력이 되게 강한 것도 아니지만 나름 강골이라고 잔병치레 없는 강골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무참히 깨졌어요. 다들 막 골밀도 검사해봐라. 뭐 기침만 하면 갈비뼈가 부러지는 사람들이 있다는데 그건 되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러는데 되게 이제 80세 넘어야. 네. 그래서 근데 또 막상 또 병원을 갔더니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은 굉장히 쿨하게 그런 일 자주 있습니다. 자주 있는 건 맞아요. 네, 그리고 뭐 몸 이상하게 움직이다가 뭐 하다가 뭐 그렇게 많이들 다쳐가지고 오십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골밀도 검사는 했습니까? 골밀도 검사 하라는 이야기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자원해서 한번 해보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3, 4주 조심하래요. 그래서 진짜 뭐 복대 차고 어기적 걸어다니고 절대 뛰지 않고 웃으면은 처음에 좀 많이 아팠거든요. 그래서 좀 웃는 상황에 지금 안 처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요즘 별로 웃을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웃을 일 없죠. 근데 이제 웃을 일 없는 와중에도 우리가 방송에서 오늘 좀 웃겨봅시다. 이렇게 좀 가끔 웃는 시간들을 이제 가져야 되는데 그때도 웃으면 안 되니까. 웃음을 앗아가셨네. 아파. 지가 스스로 웃으면서 아프대. 저런. 그래서 정말 색다른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네. 술 많이 먹어요. 네. 술이 도움이 되나요? 통증을 잊는데 도움이 되죠. 네. 참 퍽 도움이 되겠군요. 이번 주에 우리가 소개할 책은 셀리 루니의 새로 나온 장편입니다. 셀리 루니 하면은 우리 애청자분들이 어디선가 들어봤다. 혹은 그 사람 이러고 바로 떠오르실 텐데 노멀 피플의 저자죠. 네, 우리가 노멀 피플 우리 셋이서 했잖아요. 그랬겠죠. 네, 우리 셋이서 읽고서
참 이렇게 재미있는 MZ 세대 소설이다 이런 평을 했었고 그리고 아마 그때 즈음에 BBC에서 드라마로도 만들어져가지고 한국에서도 들었죠. 네, 드라마가 큰 인기를 끌고 나서 우리 방송 후에 또 찾는 독자들이 한국에서도 많아진 그런 작가로 기억이 됩니다. 그 셀리 루니라는 이름을 들으면 전 이제 당연히 웨인 루니가 생각이 나는데 네. 두 분은 웨인 루니라는 작가는 모르시죠? 작가요? 웨인 루니는 작가가 아니라 축구 선수 아닌가요? 알았어. 박평은 지금 순간 웨인 루니라는 작가가 누구지? 축구 선수구나. 그 약간 악동 이미지의 그 뭐 약간 네네네. 저 지금 뭐 얼굴이나 뭐 플레이 이런 거 전혀 생각이 안 나고 어디선가 옛날에 박지성 선수랑 같이 뛰었던 어디선가 주워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 루니는 이제 웨인 루니밖에 몰랐는데 셀리 루니라는. 저는 셀리 루니 하면은 셀리가 뭐 있었지 않나요?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 아 맞아 그런 유의 옛날 사람. 그런 유의 셀리가 생각이 납니다. 언제적 해리 셀리입니까? 네. 아니요 요술공주 셀리 이런 것도 있지 않았나요? 그거는 더 옛날 아닙니까? 너무 웃음 환경에 노출 안 된 시간이 길어서. 요술공주 셀리가 있긴 있었어요? 요술공주 있었죠. 세리라고 했죠. 세리. 아 세리. 세리. 끼워 맞추기. 책 얘기 돌아가죠. 네. 그 아름다운 세상이여 그대는 어디에라는 책을 새로 냈는데 이게 세 번째입니까? 세 번째 소설이고 국내에서는 그러니까 원소로는 2021년에 그러니까 팬데믹 한창일 때 나왔고요. 그래서 이 소설의 이제 마지막 부분에도 팬데믹에 대한 묘사가 조금 있죠. 그리고 국내에는 작년 11월 1일에 출간이 되었으니까 서점에는 아마 10월 말 정도에 깔렸을 거예요. 아직 신간이라고 봐도 되죠. 그렇죠. 뭐 한 6개월 정도니까. 네. 그 노멀 피플이 데뷔작이었나요? 그게 두 번째 소설. 친구들과의 대화가 첫 번째 데뷔작. 친구들과의 대화. 네. 그 친구들과의 대화가 그것도 봤어요? 저는 안 읽었고요. 그 아마 박평은 읽었죠? 너무 오래됐지만 뭐 그걸 보고 그게 화제가 많이 됐었고 그 막 정말 그 MZ 세대의 출연이다 뭐 이런 이제 칭찬을 받으면서 그게 한글판이 먼저 나왔어요? 노멀 피플보다? 네. 그랬어요. 그래서 되게 화제가 많이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 친구들과의 대화가 그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MZ 세대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신세대 작가의 등장.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그러니까 평단의 극찬을 받고 또 대중들에게도 많이 읽히면서 이 셀리 루니를 스타덤에 올려놓았고 그리고 나서 노멀 피플이 더 성공을 했죠. 그 친구들과의 대화도 BBC에서 드라마 시리즈로 만들었었네요. 네, 그래서 둘 다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셀리 루니가 상당히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낸 세 번째 작품이 이 아름다운 세상이여 그대는 어디에인데 그냥 나 되게 부담스럽다라는 게 작품에서도 막 드러나잖아요. 나 정말 약간 쓰기 싫은데 너무 부담스러운 상태에서 이걸 쓰고 있다라는 걸. 그럴 것 같긴 합니다. 네. 이 셀리 루니는 91년생입니다. 그래서 또 주목을 받았던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90년생. 91년 2월생인데 2022년 타임스가 선정한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문화계 인사 100인 중에 한 명. 그러니까는 30살이 갓 넘었을 때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문화계 인사 100명.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네. 앞으로 못해도 30년 이상 작품 활동을 해야 돼요. 그 셀리 루니가 이런 그 데뷔작을 내고 난 다음에 스냅챗 세대의 셀린저 그리고 프레카리아트의 제인 오스틴 뭐 이런 별칭으로 불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당시만 하더라도 굉장히 평단의 주목을 많이 받았고 그 프레카리아트 그 용어에 대해서 조금 설명하고 넘어가시죠. 모르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프레카리아트는 그 두 가지의 합성어인데 그 프롤레타리아랑 뒤 단어를 제가 명확하게 지금 기억을 못 하겠네요. 그러니까 과거의 노동자랑은 다르게 과거의 노동자는 뭔가
노동자들 사이에 연대 의식이라던가 정체성의 공유라던가 이런 게 있던 계급으로 불릴 법한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프레카리아트는 대체로 계약직이고 그리고 특정한 그게 아르바이트랑 합성인가요? 그러니까 계약직이고 그다음에 그게 여러 설이 있을걸요. 이게 저 프리캐리어스라고 하는 단어하고 프롤레타리아트 원래 프롤레타리아가 뒤에 T가 있잖아요. 네네. 그거를 합쳐서 했다는 불안정한 그 직업을 가진 네, 그러니까 불안정하고 프롤리타리아. 약간 개별적으로 파편화되어 있고 그리고 그나마 그 지위조차도 굉장히 언제든 휘발될 수 있는 그런 뭐 굳이 따지면은 뭐 88만 원 세대, 1000유로 세대 뭐 이런 거랑 약간 좀 겹치는 그런 용어였던 거죠. 그 이번 작품에는 제가 친구들과의 대화는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셀리 루니의 작품의 주요 등장인물 중에 제일 부자가 등장하죠. 아마도 본인인 듯한.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듯한. 듣는다고. 네. 근데 작가는 너무 싫어한다고. 당연히 싫어하겠죠. 그런데 누가 봐도 본인이던데. 그 정도의 이야기를 들을 거라고 예상하지 못하고 그런 캐릭터를 등장시켰다면 그건 좀 엉망진창 아닌가요? 그러게요. 왜냐하면 그 작중 인물 앨리스죠? 네, 앨리스. 네, 앨리스라고 하는 두 편의 작품을 내놓고 성공한 MZ세대 총화로 꼽히는 여성 작가가 등장하고 돈 많이 번. 네, 그리고 한때는 되게 가난하고 좀 직업도 불안정하고 또 그래서 그런 젊은이들의 리얼한 밑바닥 생활 같은 것들을 좀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으로 화제가 되었는데 뭐 너무나 자기랑 캐릭터가 겹치잖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건 나랑 닮았다라고 읽으면 뭐 불쾌하다 기분이 나쁘다 그러면 근데 그게 좀 더 재밌긴 한 것 같아요. 그 또 너무 내 얘기 맞다고 얘기하는 것보다 뭔가 좀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보는 사람들도 더 이렇게 옥신각신하면서 추측하는 그건 재미도. 맞지. 그거 마치 의사 출신의 한량 같은 저널리스트를 작중 인물로 그 JYP가 써놓고서 아니라고 네. 이거 나 아니라고 자전적 이야기 아니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아무튼 이 소설은 셀리 루니 작품 중에는 제일 두꺼운 것 같습니다. 일단 근데 양이 많더라고요. 네, 400쪽이 넘고요. 양만 보면 비슷하지 않아요? 노멀 피플도 짧진 않았죠. 아니야, 이거 저 한 페이지에 글자 수도 많아요. 인쇄도 작게 돼가지고 분량은 확실히 이게 제일 많아 보여요. 더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많이 그래요? 줄여야죠. 그 이메일만 없으면. 많이 줄여야 됩니다. 우리 이제 불만 많아요. 일단 지금 앨리스와 아일린이라고 하는 어릴 때부터 친하게 지냈던 같은 동네 친구. 같은 동네 친구고 뭐 대학도 같이 다니잖아요. 같은 대학교 과도 같지 않았나요? 과는 달라요. 아니죠. 우리가 기억을 잘못하고 있는데 맞다. 정확하게 얘네는 대학 친구예요. 그러니까 대학에서 만난 정말 약간 운명의 단짝처럼 서로를 알게 되고 그래서 친하게 지내는. 그래서 앨리스와 아일린 두 명의 여주인공은 대학 동창. 그리고 대학 때만 하더라도 그 다들 아일린보다는 앨리스를 걱정을 했죠. 쟤는 수업도 안 들어오고 맨날 뭐 허튼 짓이나 하고 헛소리나 하고 몽상이나 하고 있는데 밥벌이나 하고 살려나. 반면에 아일린은 굉장히 모범생이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뭐 리포트 같은 거 써오면은 항상 우수한 점수를 받고 받을 수 있는 우수한 거는 다 받는. 그래서 근데 이 둘이 같이 붙어 다니는 것도 많은 친구들이 상당히 좀 의아해하는. 그리고 아일린은 키도 크고 좀 약간 더 여성적인 매력이 있는 여성이고 앨리스는 키도 좀 작고 좀 약간 중성적인 매력이 있는 그런 여성이고 여성성은 스스로 별로 매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명의 남자가 또 등장을 하는데 하나가 이제 사이먼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이먼은 아일린하고
같은 동네에서 어릴 때부터 쭉 같이 자랐고 5살인가가 많죠. 그러니까 아일린이 어렸을 때 동경했던 동네 교회 오빠, 정확하게 말하면 성당 오빠, 뭐 이런 느낌이겠죠. 그리고 이제 펠릭스라고 하는 또 남자 주인공이 있는데 이 친구는 앨리스하고 최근에 만나서 이제 썸 타고 사귀고 이러는 사이이고 데이팅 앱으로 만나서 틴더에서 만나서 그리고 하는 일은 이제 뭐 쿠팡 물류센터 같은 거 다니는 그런 느낌이죠. 네네네. 그 4명 그 사이먼이 하는 일은 이제 의회 보좌관. 의회 보좌관. 국회의원 보좌관 같은 거. 요즘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 그 앨리스는 어쨌든 그 아까 성공한 셀리 루니를 연상시키는 엄청나게 성공한 작가, 잘 나가는. 그리고 아일린은 학교 때 그렇게 빛났는데 졸업하고 나서 잘 안 풀렸어요. 출판사 적당한 출판사의 편집자, 잡지사의 편집자로 일하는데 돈을 되게 조금 받는 박봉에 시달리는.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택배 물류센터에서 이제 그 계약직으로 일하는 그 펠릭스가 연봉이 더 적어. 펠릭스가 연봉을 물어본 다음에 아니 그 연봉을 받고 어떻게 살아요? 그리고 아니 대학까지 나와가지고 그 연봉 받으면서 일해요? 깜짝 놀라서 세후? 물어보는 장면이 있죠. 아니 세전이라고. 가슴 아파. 가슴 아프죠. 아마 그 대목 읽고서 출판사, 잡지사, 언론사 다니는 20대, 30대 그 약간 직급 낮은 분들 되게 공감하면서 막 그랬을 것 같아요. 아예 그냥 숫자로 얘기하죠. 그러니까 2만 유로 정도 2만 유로. 연봉이 된다고.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 200만 원 되는 건가요? 3천만 원이 채 안 되는 거니까 연봉이. 그러니까 그러면 월급으로 따지면 실수령액으로 따지면은 한 200만 원? 200이 조금 넘겠네요. 네. 하여튼 그 거의 최저임금 수준.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거의 한 206만 원 정도니까 딱 최저임금 정도. 하여튼 2만 유로 정도 번다는 얘기를 하니까 이제 세후라고 이제 물어보는 장면이 있었죠. 그 4명이 그냥 만난 얘기죠. 뭐. 방황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방황도 안 해요. 사실 그러니까 이 소설의 가장 큰 제가 생각하기에 그러니까 좀 더 설정을 이야기를 하자면 앨리스가 2편의 소설이 이제 성공한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돈을 엄청 많이 번 거예요. 그런데 더 이상 약간 새 작품도 내기도 싫고 그다음에 여기저기서 이제 인기 작가니까 부르긴 하는데 뭐 당연히 돈 많이 주고 좋은 대접을 받으면서 다닐 수가 있는 상황인데 다니기도 싫고 그리고 약간의 우울증, 신경쇠약 이런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이제 정신질환도 앓게 되고 그래서 다 그냥 접고 나는 풍광 좋은 데 가서 좀 쉬겠다라는 느낌으로 그 아일랜드의 수도인 더블린에서 한 1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해변이 있는 시골 마을에 들어가서 거기서 가장 큰 집을 사가지고 그냥 무작정 거기에 눌러 앉죠. 그리고 나서 혼자 있으니까 얼마나 심심할 거예요. 그래서 괜히 막 이렇게 휴대전화로 이것저것 하다가 데이팅 앱 깐 다음에 근처에 있는 남자랑 우리 한번 볼래? 해가지고 이제 만난 친구가 그 펠릭스고 이 소설은 그 둘이 그런 식으로 이제 만나는 것으로 시작이 되죠. 그러니까 소개팅 장면으로 시작하는. 네. 너무 재밌지 않아요? 소개팅 장면으로 시작하는 거? 재미없으셨나? 그 장면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해본 적이 없다고? 소개팅을? 저는 소개팅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대단히 뭔가 큰 결함이 있지 않는 이상은 주변에 아무도 소개팅을 주선 안 같이 가자 거잖아요. 뭐 이렇게. 회귀하고 싶어요. 그래서 회귀하면 달라지나요? 소개팅 한번 해보려고. 되게 JYP는 해보셨어요? 저는 소개팅의 신이었대요. 아니요. 저는 소개팅을 그냥 많이 해보신 거예요? 소개팅을 하라는 오퍼를 너무 많이 받아서 그걸 다 거절하느라고 힘들었던 정말. 그 정도로 정리하죠. 사실 몇 번 안 해봤어요. 몇 번 해보긴 했는데 한 번도 안 해봤다니까 약간. 저 진짜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뭐 소개팅 학교 다닐 적에 되게 많이 했었던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뒤늦게 들으면 되게 약간 부러워요. 아 나도 좀 하고 다닐 걸. 소개팅을 전혀 안 한 거 진짜 둘 중에 하나인데 누구도 저 남자를 소개시켜줬다가는 내가 큰 낭패를 보겠구나 싶을 만큼 뭔가 문제적 인간이거나 아니면 해줄 필요가 없을 정도로 너무 많은 계속. 여성들이 대쉬를 해가지고 소개팅은 전혀 필요하지 않거나 근데 또 후자일 것 같진 않걸랑. 전자로 하죠 그럼. 전자로 하죠. 아 진짜 제가 그때 학교 다닐 적에는 공부 뭐 약간 학생운동 그러니까 이런 사적인 소개팅 이런 게 아니라 나라와 인류의 이 미래만 생각하는 그런 진지한 학생이어서 지금 갈비뼈 부러진 사람이 할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스스로 막 웃고 있어. 그 소개팅 장면, 첫 장면, 네. 그 장면이 전 이 책에서 제일 재밌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면 좀 평범하지가 않고 맞아요. 네, 서로 탐색하는 과정이 막 이렇게 긴장감이 넘친다고도 할 수 있긴 하겠지만 저 정말 잔뜩 기대했거든요. 정말 힘들어하잖아요. 아니 그 장면 재밌었어요. 도입부를 읽고서 역시 셀리 루니 하면서 잔뜩 기대했단 말이죠. 근데 그 뒷말도 나도 내가 먼저 말할게. 나도 뭐라고 말할지 알 것 같아. 얘기해 보세요. 아니 뭐 YG 마음이 내 마음일 거야. 네. 그 장면만 좋았어요? 아니요, 좋았다기보다는 그 장면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셀리 루니가 제일 공을 들인 그 시작하는 장면. 그런데 그 뒤에서 이제 본인이 길을 잃었어. 그랬던 게 아닐까. 근데 이게 이렇게까지 시작부터 날선 혹평들이 난무하게 되는 게 저도 예상을 했거든요. 그리고 저도 되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읽었는데 이게 노멀 피플만 해도 막 시간은 왔다 갔다 하고 시간이 맞아요. 길었다 짧았다 하는 건 있지만 이렇게 대놓고 이제 편지 형식이 계속 나오지는 않았었잖아요. 근데 그게 호불호가 많이 갈릴 것 같다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 노멀 피플이랑 제가 이제 비교를 어쨌든 저는 그 노멀 피플만 읽었으니까 근데 노멀 피플은 굉장히 개성 있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주인공들이 일단 등장하잖아요. 그리고 그 주인공들이 어쨌든 간에 계속해서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좀 사건들이 생기고 그 사건들을 독자들이 따라가게 하면서 뒤가 궁금해지는 그런 내용인데 놀랍게도 이 아름다운 세상에 그대는 어디에는 기억에 남는 사건이라고 할 만한 게 그 소개팅 장면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그게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작가가 그냥 의도한 건지도 모르겠지만은 나는 좀 그 앞에 있는 소설들처럼 독자들한테 재미있고 친절한 소설을 쓰지는 않겠다라고 그냥 선언하고서 이렇게 쓰지 않았다면 이건 실패한 작품이고 만약에 전자였다면 그러니까 나는 의도한 것이었다면 그건 이제 새로운 시도를 한 거겠죠. 근데 이제 저랑은 별로 안 맞았다라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랑 그리고 이메일 앨리스랑 아일린이 서로 주고받는 이메일이 이렇게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어떤 상황들을 보여준 다음에 그 상황 속에 놓여있던 앨리스나 아일린의 시선으로 그 상황을 다시 한번 복귀하면서 친구한테 전해주는 식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저는 그 시도 자체는 좀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메일에 개똥철학이 들어가 있어요. 이메일이 그리고 너무 길어. 근데 그 개똥철학도 제가 보기에는 작가가 스스로 사유해가지고 써놓은 철학이라기보다는 그냥 어디 잡지라던가 책 같은 데서 읽은 듯한 그런 내용들을 그냥 복붙해가지고 나는 되게 진지하고 이런 무거운 담론을 이야기할 수도 있는 작가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려고 티를 내는 듯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저는 성공한 시도였다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복붙이라는 거는 그 표절 뭐 이런 수준 아닙니까? 너무 나간 거 아닙니까? 지어냈겠죠 그래도. 하나도 독창성이 보이지 않았다. 뭐 네 그런 거죠. 그런 거죠. 그리고 실제로 보면은 뒤에 그 작가 후기 보면은 어디 잡지에서 읽은 글을 녹아내었다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막 아예 소설에도 등장하잖아요. 무슨 위키피디아 무슨 항목을 봤더니 제가 실제로 그 항목을 읽어봤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을 또 그대로 써놨더라고요 여기에다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의도 자체는 뭐 그런 시도는 할 수 있는데
이게 성공했느냐를 저한테 물어보면 저는 별로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 저는 노멀피플 되게 재밌었다라고 막 이야기를 했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거랑 비교해 보면 더욱더 그 이메일 부분이 너무 길고 약간 장황하다. 이거는 뭐 확실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읽으면서 뭔가 뒤에 사건이 벌어지겠지. 라는 기대를 가지고. 그게 끝까지 가게 하는 동력이죠. 그렇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사건이 이제 이렇게 생각의 변화도 사건이고 관계를 어떻게 해나갈지를 결정하는 것도 이제 연애에서는 만나고 헤어지는 거에서는 되게 큰 사건일 수 있고, 근데 그 선택을 하는 생각을 중간에 계속 보여주는 그 이제 방식이 설득력이 실제로 있느냐 없느냐, 이건 읽는 사람마다 다 다를 것 같은데, 사실 저도 이 형식은 약간 그 연애하는 누군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친구 사귈 때 자기 연애하고 오면 남자친구랑 막 있었던 일 와가지고 친구한테 막 얘기하잖아요. 여자는 그러는데 남자는 네. 잘 안 그래요. 실제로 잘 이야기 안 해요. 남자들은.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혼자 얘기하는 친구한테 얘기는 하지만 사실 일방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 아일린은 사실 조금 냉담하고 성격도 되게 좀 이성적이고 좀 까칠하고, 앨리스는 좀 수다스럽고 자기 상황을 좀 과장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캐릭터로 약간 허세도 있고 등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둘 사이의 이메일도 왠지 엇나가는 듯한 그런 그치. 느낌이 들죠. 대화한다는 느낌은 잘 안 들고 자기 얘기를 막 풀어내는데, 저도 이게 처음 읽으면서는 그 정말 그 프랑스와즈 사강이 약간 절규하면서 얘기했던 것처럼 셀리 루니도 나도 이런 걸 쓸 수 있다. 나도 이런 무거운 얘기 할 수 있고, 섹스 우정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내 가벼운 사랑 얘기를 가볍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굉장히 무거운 담론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이다. 이걸 보여주려는 어떤 강박인가? 이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동감. 메일에서 너무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서. 근데 쭉 읽다가 그 내용이랑 실제로 이 친구들이 관계에 딱 던져졌을 때 하는 행동이나 이런 걸 보면은 이게 좀 매칭이 잘 안 되고, 그 괴리에서 오는 재미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괴리에서 오는 재미가 있었다고요? 그 괴리에서 오는 우스꽝스러움과 약간의 위선과 그런 게 좀 느껴졌었어요. 작가의 의도일까요? 그래서 그게 작가의 의도일지 아니면 전자에 더 가까운 건지, 그러니까 내가 다른 방식으로 얘기를 해보고 싶다. 그러니까 사실 저는 그런 부분은 약간 도스토옙스키,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처럼 막 보면은 몇 장씩 혼자 막 얘기하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인 거, 장광설.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을 다 봤습니까? 혹시? 아니요, 그냥. 그건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까지 거슬러 올라가지 않고 그냥 이혁진 작가의 광인을 그냥 예를 들면 되는데. 네. 왜 그 이혁진 작가나 광인을 언급하는 걸 조심하는 거죠?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을 더 많이 읽었어요.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 더 유명하긴 하지만 실제로 읽은 사람은 한국에서는 광인이 더 많지 않을까? 그럴 수 있죠. 그러면은 정정하겠습니다. 광인처럼 셀리 루니가 이혁진 광인을 읽을 가능성은 적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좀 장광설이다 이런 생각이 들기는 했는데, 이게 의도한 것일까? 근데 저도 이게 작가의 의도다라고 이제 판단할 수 있을 만한 근거를 많이 찾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오버리드일 수는 있죠. 그 보니까 근데 약간 포인트들이 다르잖아요. 장강명 작가의 재수사에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거기도 장이 교차하면서 그리고 그 이혁진 작가의 광인에서도 거기는 이제 아주 긴 대화지만 뭐 몇 쪽짜리 되는 그런 장강설이 나오고, 그리고 이 셀리 루니의 작품에서는 이메일로 나오는데, 저는 이거 읽으면서 계속해서 전혀 느낌이 다르지만은 그 장강명 작가의 재수사의 그 부분이랑 이혁진 작가의 광인의 그 장강설 부분이랑 겹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작가가 그런 것까지 의도한 거라면 그 이메일에서 주고받는 이야기와 실제 그들의 사건을
괴리 같은 것들을 독자들에게 보여줌으로써 독자들이 이 소설을 읽을 때 어떤 효과를 그냥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한 걸 의도한 것이라면 말은 저렇게 하지만 표정은 지금 장강명, 이혁진, 셀리룬이 3명을 동시에 디스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전혀 아니에요. 저는 전혀 그 다르다고 생각하고 서로의 전략들이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 독자로서는 좀 비슷한 효과가 있다라는 거고. 네, 그래서 이게 본인 근데 셋 중에 제일 평가를 좋게 받지 못했죠. 그런 것 같아요. 그 한국에서도 보면은 이 책 나오고 사람들이 기대 많이 했을 거잖아요. 당연히. 왜냐하면 노멀피플이 화제가 많이 됐었기 때문에. 그리고 뭐 또 다음 작품 발표하기까지 계속 셀리룬이 그러면 이제 더블린 그 아일랜드의 거의 연예인이다. 아이돌에 버금갈 정도로 인기가 있는 문학의 인사라는 인식이 퍼졌기 때문에 이 작가의 신작에 대한 기대는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었는데 책이 나오고 약간 그 읽었다는 사람을 찾기가 힘든 거예요. 한국에서? 네. 화제가 막 되고 책이 나왔다 이런 소식에 비해서 실제로 읽었다는 사람을 찾기가 조금 어렵긴 했는데 읽은 사람들은 너무 셀리룬이 최고야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그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하면서 읽었다는 평가들은 좀 받았어요. 그분들이 대체로 다 90년대 이후 출생자 아닙니까? 맞아요. 그죠? 네. 나 맞아요. 진짜 읽으면서 그건 내가 90년대생이었으면 훨씬 공감하면서 재밌게 읽었겠다는 생각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공감이 하나도 안 되더라고요. 70년대생이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약간 실패한 소설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면 자신의 마음이 90년대에 가까운지를 확인해 보고 싶으신 분.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니 셀리룬이는 자기 세대의 사람들한테 지지를 받는 딱 거죠. 타겟팅을 해가지고 책을 쓴 거지. 그러니까 실패한 거죠. 왜냐하면 뭘 실패야? 그 세대만 공략해도 100만 부 팔 수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목적이라 그러면은 강양구에게 성공이라. 상업적인 목적이라면 저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셀리룬이의 목표는 자기 소설이 그냥 동세대에서만 소비되는 그런 소설이 아니라 되게 인류 보편적인 아름다움이나 감동의 정서를 주는 작품이 되기를 바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소설의 그 장강설 이메일에서도 그런 욕심 같은 것들을 많이 드러내고 있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작품 활동을 더 이상 하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것들에 가닿지 못하는 열패감 같은 것이라고. 그런데도 이 소설에서 이 청춘 남녀 4명의 사랑 이야기가 이렇게 50대나 왜 손가락 찔러고 그래. 40대한테 가닿지 못한다면. 근데 알 수 없는 게 예를 들어서 지금 MZ세대 본인이 25살일 때는 20살들이 등장하는 소설을 썼고 지금 조금 나이 먹어서 이제 30대가 되니까 이제 20대 후반들이 이게 나오는 29세, 30세 요때 자기 또래의 사람들을 등장시키고 그들이 가장 공감할 수 있는 작품을 쓰고 있잖아요. 이 상태로 5년, 10년, 20년이 흘러가잖아. 그럼 나중에 노벨 문학상 심사위원들도 지금의 MZ세대가 언젠가 할 거 아니에요. 그때쯤 되면은 우리 세대의 이 몇십 년을 가장 잘 묘사한 작가라고 평가받을 수도 있잖아. 그때 우리는 죽겠구나. 세상에 없겠구나. 셀리룬이가 노벨상을 받는지의 여부는 확인하기는 어렵겠나. 네. 네. 셀리룬이 할머니가 되는 걸 못 볼 테니까. 네. 갑자기 방송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네요. 네. 오늘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는 죽는다. 셀리룬이가 노벨상 타는 거 못 본다. 셀리룬이가 말년에 어떤 작품을 쓰는지는 우리가 확인할 수 없다. 네.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 젊으신 분들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젊으신 분들 좋으시겠어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더 많은 이야기 다음 시간에 이어갑니다. 네, 감사합니다.